하이 스토리! 자, 우리는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 중에서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다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한 2주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유럽사의 한 부분이었죠. 대표적으로 토지를 매개로 하는 주종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봉건제도, 또 그 안에서 수도원장이나 대주교와 같은 교회 세력이나 기사나 제후 같은 당시의 정치적 세력들이 봉토를 바탕으로 충성과 군역을 맹세했던 주군과 봉신의 관계, 주종제도가 얽혀있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삼포제라는 것이나 농노, 영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중세 장원의 모습들,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의 어떤 농업 중심의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농노가 갖고 있었던 평민과 노예의 중간적 형태로서의 특징들을 강조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원은 자급자족의 농촌의 공동체로서 다른 장원과의 교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 정치적이나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카노사의 굴욕으로 대표되는 교황, 즉 교회 세력이 황제, 정치적 세력보다도 훨씬 더 강했었던 교황권의 절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철학이나 학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즉 신학이 중심이 되는 스콜라 철학의 사회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오늘 단어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중세 유럽 사회가 갖는 특징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변화상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중세 유럽의 변화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네, 그 전쟁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성지였는데요. 셀주크 튀르크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가 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와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세기 후반이 되면요, 셀주크 튀르크라는 유목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들이 점차 이슬람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현재까지도, 가장 최근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입니다. 특히 유대교라든가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를 말하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모두의 성지이며 서양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셀주크 투르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크리스트교 교도들의 성지순례를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셀주크 투르크 세력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로 옆으로 가게 되면 비잔티움 제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따라서 비잔티움 제국은 굉장히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크리스트교는 아니지만 크리스트교 같은 세계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교황은 전쟁 참여를 호소하는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 즉 공의회라고 부르는데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고 외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향후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 제후, 기사, 상인, 농민 할 것 없이 많은 중세 유럽의 세력들이 전쟁에 호응을 하게 되고요. 1096년에 11세기 말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이후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이어지게 되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또 동쪽에 있는 그리스 정교와 또 서쪽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건적인 영주들 바로 제후 세력들은요, 더 넓은 땅을 원했겠죠. 새로운 영지를 개척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은요, 그렇죠, 동쪽에 있는 세력들, 그들과 교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 바로 농노들이 될 텐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이들이 원했던 거 바로 신분의 자유죠. 농노였기 때문에 신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같은 전쟁이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복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진 갑옷을 입거나 또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그리거나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군이라고 불렸고요. 이들이 바로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의 연합군의 성격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쟁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큰 군대가 그 성지 회복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는 실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성공되기도 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쟁이 한 200년 이상 진행됐다라고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전쟁의 목적이 변질되어 갑니다. 왜? 성지회복이라는 원래의 종교적 목적이 작아지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교황이나 제후 세력이나 상인들이나 농민들의 각각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업적인, 즉 교회를 떠난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성지 회복에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이라는 20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은 이슬람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은요, 십자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유대교도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이슬람 교도들도 크리스트교 교도에 의해서 많이 살해되게 되고 또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크리스트 교도들도 많이 죽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성지 회복에 실패하게 됐고요.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갔던 교황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후나 기사들,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전쟁의 패배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넓은 땅들이 다들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제후나 기사들의 죽음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주인 없는 땅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 이 주인 없는 땅은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국왕 세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됐어요. 누구에 비해서? 교황이나 제후들에 비해서. 원래 중세 유럽의 왕은 여러 제후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불가할 정도로 힘이 약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다른 세력들, 교황이나 제후나 기사 세력들이 약해지면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됐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를 둘러싼 무역이 이전의 폐쇄적인 중세 장원의 체제에 비해서 훨씬 더 활발해졌고 교류도 증가하게 되면서 장원이라는 폐쇄적인 농촌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도시라는 상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로 변화해 가는 것이 바로 중세 유럽 사회의 큰 변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도시의 발달과 장원의 해체라는 이름, 그죠? 장원이라는 거는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말이고요. 그것이 이제 도시로서 변화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1세기 바로 언제입니까? 십자군 전쟁이 시작될 그 즈음이죠. 그러면서부터 농기구도 조금 더 좋아지고요. 농업 생산성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많아진 물건들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성 주변의 지역들을 부르구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르구스 바로 시장들이 활성화되면서 성 지역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도시로서 발달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계층이죠. 바로 농노와 제후 같은 사람들이 아닌 상인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상인 계층으로서 힘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상대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세 장원은 농업을 기반에 두고 있었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교류가 적었지만 도시는 상대적으로 상업적인 교류가 굉장히 컸던 지역의 특징, 바로 중세 유럽의 변화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의 진출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역시 번성하게 되는 것도 여러 장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도시들이 발달해가는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지역은 유럽에서 북유럽 지역이거든요. 북유럽, 독일 북부 이후의 지역들인데요. 이런 지역들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지금 교류되고 있고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바로 북유럽의 도시들은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상업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을 우리가 한자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북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한자동맹을 맺어서 북유럽의 무역을 주도해 갔던 측면, 이전에 없었던 경제 공동체로서의 한자동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자동맹의 특징은 바로 이 상인들이 자신들의 자치적인 힘과 무역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동맹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동맹이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군대도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용병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국가처럼 움직여 갔다라는 거죠. 또한 이와 함께 영주로부터 상인들은 도시를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특허장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서 영주로부터 일정 지역이 자치를 얻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특허장을 받는 중세 플랑드르의 한 도시의 시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유럽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플랑드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영주한테 가서 돈을 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끼리 자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특허장을 돈 주고 사는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동업적인 조합, 바로 길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도시의 상인들 나름의 자치공동체, 그리고 수공업자들 나름의 자치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길드라는 것은 서유럽의 길들은 일반적으로 중세 도시가 성립,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치적인 특징이 커지는 과정에서 상공업자들의 동업자적인 조직이었다.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 아시죠?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요. 같이 모여서 할 때 일종의 동맹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길드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 말에서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앞에서 폐쇄적인 공동체 하에서 장원이라는 특징이 별로 교류 안 했는데요. 이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교류가 증가했다라고 했죠.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전에 별로 필요 없었어요. 물물교환으로서 모든 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화폐를 통해서 시장에서 교류하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농노들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영주의 땅에 가서 노동력으로 세금을 냈어요. 영주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인화된 농노들은 자기들이 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바탕으로 해서
영주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일주일에 3일을 영주 땅에 가서 일하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돈을 받고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하는, 그쵸? 이제 자유를 얻는 농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농노에서 자유민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한 흑사병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위험했냐 하면 전체 유럽 인구의 최소한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죽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에 보면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걸린 지 일주일 안에 대부분 다 죽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치료법이라고 하면 바로 하늘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이 악마의 어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교회에다 기도한다고 해서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죠. 이 흑사병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져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흑사병,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큰 낫을 들고 와서 목을 자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어져서 죽어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아주 인구가 급감했던 시기를 그림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죽음의 무도라는 그림인데요. 무덤에 있는 해골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이런 식의 그림들이 유행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무도라는 그림. 중세 유럽의 흑사병의 시기를 일종의 풍자하는 그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되기도 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유명을 쓰고서 죽기도 했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과연 이 흑사병이라는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신들의 어떤 나쁜 마음을 풀어버릴 때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든가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농노 3명 중에 1명이 죽게 되면서 농노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 적은 농민이라도 자기의 장원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영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식의 만약에 임금을 상승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일을 더 시킨다. 그럼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고 영주들에게 저항하는 농민들의 반란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일부의 영주들이 농민을 억압하게 되자 농민 봉기들이 발생하죠. 자크리의 난, 뭐 이런 난, 와트 타일러의 난, 이런 난들이 있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당시 유럽의 사회에서 농민의 봉기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흑사병의 유행은 장원의 해체를 가속화했고요. 중세 봉건사회, 뭐 농노라든가 봉건 영주, 그 다음에 교황 세력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던 중세사회가 동요하고 흔들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하고 있지만요.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바로 배움일지에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위는 한층 강화되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은 동업자적인 조합인 길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도시를 운영해 나갔다.
자, 두 번째 단답형 문제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이 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자, 3번 또 역시 단답형 문제입니다. 1095년에 개최되었던 여기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연설하면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1095년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알렸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의 이곳에서 개최했던 회의의 명칭을 한번 적어보세요.